안녕하세요. 지방의 소도시에서 이제야 사람답게 평범하게 살게 된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이 채널의 사연을 들어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 이야기, 그리고 때려잡고 싶은 남편 사연이 많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아주 크게 공감하게 됐고, 저 또한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답니다. 저에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다면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남편과 저는 각자 사회생활을 하다가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저희 둘 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고 자라한 환경도 비슷한 것 같았고 성격도 비슷해서 닮은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둘 다 마음을 쉽게 열게 됐고 1년 넘는 시간을 연애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30 중반이었고 결혼할 때가 됐죠. 그 이와 계속 연애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프로포즈를 받게 되어 부부의 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뵙게 됐는데 성격이 매우 쾌활해 보였고 아기가 없어 보여서 마음에 들었어요. 물론 사람을 한두 번 보고 판단하는 건 말도 안 되지만 시댁 식구들이 저를 싫어하는 태도와 말을 보이지 않아 이 정도면 됐다 싶었고 결혼하고 나면 힘들게 하실 것 같은 분들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와 결혼하고 신혼살림을 차리고 혼자가 아닌 부부 생활을 매우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한 달 뒤에 남편의 카드 명세서가 우편으로 날아와서 안의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조금 충격이었어요. 소비가 너무 많아서 남편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자기야, 이게 다 뭐야? 백화점에서 쓴 돈이 200만 원? 식비는 다 뭐야? 당신 밖에서 외식을 이렇게 많이 했었나? 누구랑 밤 시간에 밥 먹고 논 거야? 당신 바람 피워. 아니, 이거 다 우리 엄마랑 동생이 쓴 거야. 내가 가족 카드 만들어줘서 쓰고 있거든. 뭐? 어머님이랑 아가씨? 당신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한 이유가 설마 이 두 사람의 생활비랑 용돈까지 다 대주고 있어서 그런 거야? 엄마랑 여동생이 벌이가 없잖아. 내가 대기업에 취직하고 나서는 쭉 이렇게 해왔어. 하, 자기 이제 보니 엄청난 효자였구나. 월급의 반을 시댁 식구가 쓰고 있었다니. 자기야, 당신 우리 집 가장 아니야? 결혼 전엔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은 나랑 같이 살잖아. 내가 당신 아내잖아. 이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도 내가 생활비는 당신한테 주고 있잖아. 말의 본질을 모르네? 여보, 자기야, 당신의 시댁이 이렇게 돈을 대주는 건 그만해야 해. 우리 나중에 애기도 낳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려면 이런 짓은 그만해야 한다고. 내가 많이 잘못한 거야? 가족들을 위해 돈을 쓰는 게 이상한 건가? 가끔 용돈 드리는 거면 내가 말을 안 하지. 근데 매달 이런 식으로 당신 카드를 흥청망청 쓰는 건 말도 안 돼. 당신 친구들이나 동료들한테 물어봐. 이게 잘하고 있는 짓인지. 이번 주말에 시댁에 가서 카드 돌려받아. 요즘은 100세 시대라 60대도 경제활동 하면서 살아. 그리고 아가씨는 사실 멀쩡하고 젊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놀고 있으면 돼. 일해서 돈 벌라고 해. 놀면서 당신 돈 쓰게 내버려두지 말고. 알았어. 당신 말 들으니까 정신이 번뜩 드네. 꼭 카드 돌려받을게. 당신이 한 말 그대로 전해야겠다. 남편은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남편과 같이 시댁에 찾아가서 식사를 하고 그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영미야, 이제 그만 카드 돌려줘야겠어. 성수야, 그게 뭔 소리냐? 카드를 달라니? 설마 가족 카드 말하는 거냐? 네가 우리한테 준 거? 엄마.
아무래도 이제부턴 나도 돈을 모아야지. 한 집안의 가장이 됐는데 언제까지 두 사람의 생활비랑 용돈을 드릴 순 없어. 미안한데 그만 돌려줘. 그리고 엄마랑 영미 둘 다 집에서 놀지만 말고 일 시작해봐. 요즘은 일자리 센터 가면 취직 연결해준다더라. 그리고 편의점에서 알바만 해도 생활비 이상으로 돈을 벌 수 있대. 우리 성수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며느라, 네가 시킨 거냐? 시어머니가 저를 쏘아보며 질문하자 신우이 역시 저를 쏘아보더군요. 언니,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서 카드 수거하라고 시켰죠? 네? 아, 솔직히 맞아요. 아가씨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이 쓰시던데 이 한 달 월급의 절반을 쓰시고 있으니 문제가 커요. 우리도 생활하고 나중에 미래를 생각해서 돈을 모아야 하잖아요. 이봐요, 새언니. 우리 오빠 엄마 덕분에 대학 나오고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자식을 잘 키워서 그렇게 된 거니 그 덕을 돌려받는 거라고요. 신우이는 부모가 자식 뒷바라지 해줬으니 돈으로 갚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세상 누가 자식에게 키워준 값을 돌려받나요? 그리고 뒷바라지를 다 받은 신우이는 왜 아직도 백수고 남편 등골에 빨대를 꽂고 살아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가씨는 왜 일을 안 해요? 대학까지 지원 받았는데 아직도 어머님 품에서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취직할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언니, 지금 나 백수라고 무시하고 꼽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취직을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에 들어가기 힘들어서 스펙 쌓느라 시기가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고요. 아가씨 나이가 30이 넘었어요. 그리고 공부 안 하고 매일 놀고 있잖아요. 눈높이를 낮춰서 직장을 알아보면 되잖아요. 언니, 지금 선 넘는 발언한 거 아세요? 아가씨는 선 넘게 제 남편 카드 쓰신 거 아세요? 제가 잘못한 걸 짚어주니 신호이의 입이 닫히더군요. 시어머니는 저희 이야기를 쭉 듣다가 더럽고 치사해서 카드를 안 쓰겠다며 바닥에 집어 던지셨습니다. 야야, 가져가라. 내가 내 카드 좀 썼다고 이 난리를 치나 본데 더러워서 안 쓰련다. 됐냐 며느라? 이제 만족하냐? 어머님,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한데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매달 적당한 용돈 드릴 테니 기분 풀었으면 좋겠어요. 줬다 빼앗는데 기분이 좋겠냐? 내 아들이 장가를 아주 잘 가서 이런 쪽팔린 꼴을 다 당하네. 볼일 끝났으면 그만 나가봐. 시모녀의 기분이 제대로 상했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남편의 카드를 못 쓰게 막게 되어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 모녀는 변하는 거 하나 없이 남편의 등골을 빨아먹었답니다. 남편이 1년 정도는 돈 관리를 각자 하고 이후에 넘겨주겠다고 해서 이해하고 각자 적금을 들고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제가 중간에 같이 정산이라는 걸 해보자고 했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한 지 6개월 지났어. 얼마나 돈 모았는지 오픈해보자. 꼭 그래야 해? 여보, 그 내년에 통장 넘겨줄 테니까 그때까진 모른 척 해주면 안 될까? 중간 점검이라고 했잖아. 내가 3개월이나 아무 말도 안 했으니 오늘은 통장 꺼내서 보여줘. 알았어. 자, 여기. 저는 그 이에 통장을 열어보고 이체 내역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당신 뭐야?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계속 돈을 주고 있었어. 그것도 200만 원씩. 지금 나랑 장난해. 여보, 그게 말이야. 그 사람이 삐쳐서 연락 끊고 지내자고 하는 바람에 내가 미안하다 사과하고 당분간 도와주기로 했어. 진짜 화난다. 나한텐 상의도 안 하고 이런 짓을 하다니. 나 당신 마누라 아냐?
그리고 월에 200만 원씩 두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게 말이 돼? 당신 호구야? 아유, 호구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나 여동생이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도와주는 거잖아. 가족인데 그냥 무시할 순 없잖아. 아니, 돈이 없으면 벌어서 쓰라고 하랬잖아. 어머님 나이 늙은 것도 아니야. 아가씨는 두말할 것 없이 당장 일을 해야 할 나이고. 나도 알지. 근데 두 사람이 일할 생각이 없는데 어떡하겠어. 안 되겠다. 당신 통장 내가 관리할게. 그리고 핸드폰에 은행 어플도 삭제해. 카드도 이제부터 쓰지 마. 뭐? 여보, 이렇게까지 해야 해? 이렇게 해야겠어.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당신의 돈을 모을 수가 없다고. 이게 싫으면 갈라 쓰든지. 제가 세게 나가자 남편은 당장 통장을 건네줬고 핸드폰에 은행 어플도 삭제했습니다. 남편의 신용카드도 잘라버리고 제 카드를 쓰라고 줬어요. 매일 어디에 돈을 쓰는지 문자로 날아오니 일일이 확인할 생각이었죠. 남편은 제 말을 다 따라주기로 했고 다음 날부터 소비가 거의 없이 살았어요. 생각해보니 남편이 돈을 쓰는 곳은 시모녀가 유일했던 거였죠. 여하튼 제가 돈 관리를 맡게 되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시노이 혼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토요일이었는데 남편은 회사에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서 나갔답니다. 언니, 오빠 없죠? 내가 할 말 있어서 왔는데. 네, 저 혼자 왔어요.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대충 무슨 말 할지 아시죠? 언니가 저랑 엄마 용돈 받는 거 막았죠? 네, 아가씨. 뭐야, 왜 이렇게 당당해? 하, 웃긴다, 새언니. 아가씨도 왜 이렇게 당당하세요? 돈 한 푼 벌지 않고 제 남편한테 돈 따서 쓰는 게 부끄럽지 않으세요? 젊은 사람이 직접 돈을 벌 생각과 계획을 세워야지. 언제까지 제 남편 등골에 빨대 꽂을 생각이세요? 뭐라고요? 빨대. 이 언니 말에 막하네. 언니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직접 벌어 쓰라는 게 어떻게 무시죠? 아가씨, 언제까지 백수로 살 생각이에요? 나 취직 포기했어요. 취직 말고 시집할 거예요. 시집이요? 네. 돈 많은 남자 꼬셔서 시집 가서 편하게 살 거라고요. 오빠한테 받은 돈은 그때 가서 다 갚을 테니까 언니가 중간에서 막지 마세요. 그 말 하려고 온 겁니다. 싫은데요. 시집을 하든 뭘 하든 그때까지 알아서 생활비 마련하세요. 저는 그 대답을 하려고 기다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더는 남편한테 빨대 꽂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 언니 말이 안 통하네.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하잖아요. 내가 싫다고 하잖아요. 저와 시누이는 언성을 높였고 이내 싸움이 붙고 말았습니다. 흥분한 시누이가 식탁 위에 있던 책을 들고 제 머리를 빡소리가 나게 날렸어요. 이에 저는 냄비 받침대를 잡고 싸대기를 날렸답니다. 지금 시누이 때린 거예요. 먼저 날 춘 건 아가씨예요. 저희 둘은 서로 따귀를 날리며 심하게 싸웠는데 인생을 더 산 제가 훨씬 더 많이 때려서 시누이를 울려버렸습니다. 그깟 생활비 좀 받겠다는데 그게 싫어서 사람을 이 모양으로 만드나요? 내 얼굴 퉁퉁 부은 거 보여요. 네, 아주 잘 보여요. 간땡이가 부은 것처럼 얼굴도 많이 부었네요. 야, 끝까지 사람 놀리냐? 말 조심해. 이 어린 년 어디서 반말이야. 더 맞아야 정신 차리겠냐? 오냐, 네 언니가 널 제대로 교육해 줄게. 저는 한 번 족치는 거 제대로 손봐주려고 다시 냄비 받침대로 시누이 싸대기를 사정없이 날려줬습니다. 잠시 후 저희 집에 시어머니가 오셔서 싸움은 종료됐습니다. 며느리, 네가 내 딸 얼굴 이렇게 만든 거야?
너 이렇게 무식한 애였냐? 어머님, 아가씨가 먼저 제 뺨을 날렸어요. 무식하게 나오길래 똑같이 해준 거라고요. 이게 어디서 말겠구야? 넌 사람 얼굴을 이 모양으로 만들고 그렇게 당당하냐? 뺨을 날린 건 잘못한 거지만 남편 돈을 가져다 쓰는 건 이젠 안 돼요. 그걸 확실히 하려고 싸운 거고요. 아이고 잘났다 잘났어. 그래, 네 남편 돈 안 쓰련다. 됐냐?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 이런 널 며느리로 들였다니 내가 눈깔이 제대로 삐었네. 아가씨를 혼내준 건 죄송합니다.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죠. 그럼 나가보세요 어머님. 제가 시누이를 장렬하게 패주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빨대를 꽂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에 이보다 더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할 말이 있다면서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벌벌 떨며 입을 어렵게 떼더라고요. 여보, 내가 말이야, 회사를 그만뒀어. 뭐? 회사를 관뒀다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실은 회사에서 진급 물 먹고 후배들이 내 자리를 차지했어. 회사에서 나한테 할 일을 안 주더라고. 그래서 관뒀다고. 당신도 대기업 다녀서 알잖아. 나가라고 대놓고 눈치를 주는데 어떻게 버티고 있어. 인사팀장은 날 따로 불러서 언제까지 다닐 거냐고 대놓고 물어보더라. 이 샤만이 그 정도였어? 그럼 나한테 말을 해야지. 왜 이 누나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벌써 퇴사했다고 하니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여보, 나 그 퇴직 건무로 치킨집 계약했는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퇴직금은 당신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았어. 실은 내가 다른 통장으로 넣어달라고 했어. 미안해. 그러니까 한마디 상의 없이 회사 관두고 치킨집을 계약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당신이 안 된다고 할까봐 그랬지. 내 나이에 재취업하는 게 쉬운 일 아닌 거 당신도 알잖아. 그래서 장사에 한번 도전해보려고. 이 남자야. 그걸 혼자 다 결정하는 게 말이 돼? 그렇게 마음대로 할 거면 결혼은 뭐하러 했어? 난 당신한테 무슨 존재야? 미안 여보. 나 한 번만 믿어줘. 진짜 잘해볼게. 남편이 멋대로 결정한 것이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한참 동안 한숨을 쉬고 짜증과 화를 내다가 이내 잘해보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잘해봐. 요즘 창업해서 성공 많은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지만 성실하고 끈기 있게 하면 잘 해낼 거야. 믿을게. 정말 고마워. 여보, 나 진짜 열심히 할게.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줄게. 그이는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더군요. 결국 남편이 프랜차이즈 치킨점을 차렸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레시피는 본사에서 알려준 대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맛을 연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이 치킨을 많이 좋아하니 장사는 잘 됐고 그이는 밤낮으로 바쁘게 지냈답니다. 그런데 15년은 남편의 치킨집에 시시때때로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데리고 와서 공짜로 먹고 나가더군요. 주말에 장사를 도와주러 나갔는데 15년은 항상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치킨과 맥주를 무한 반복으로 먹더니 그냥 퇴장했어요. 그것까지 뭐라 하면 또 싸움이 될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남편은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어느 날 출근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당신 오늘 일 안 나가?
치킨집 문 열어야지. 어, 여보, 그게 말이야. 너 엄마가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비트코인 하셨대. 근데 돈을 다 날리는 바람에 대출금을 갚을 사람이 없다고 해서. 설마, 아니지? 아닐 거야. 당신이 바보처럼 치킨집을 팔아서 빚을 갚아주진 않았을 거야. 그렇다면 진짜 멍청한 놈이니까. 미안해. 치킨집 팔고 빚 갚아드렸어. 여보, 당신 나랑 장난해?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그럼 어떡해. 당장 빚 갚을 능력이 없다는데. 내가 못 살아. 이럴 거면 왜 결혼했어? 평생 어머님이랑 아가씨 부양이나 하면서 살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불쌍하고 초라하게 만드냐고. 여보, 내가 빠른 시일 내로 재취업해볼게.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잔소리가 듣기 싫다고? 그런 큰 사건을 벌였는데 싫은 소리 듣기 싫다는 거야? 진짜 환장하겠다. 저는 남편의 꼴을 보기 싫어서 한동안 각방을 쓰며 지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속이 터지시죠? 아무튼 남편은 가게를 접고 시댁의 빚을 갚아주고는 배달 대행 일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배달 일은 끊임없이 많았으니 그 일을 선택한 거죠. 한편으로는 한심하고 바보처럼 보였고 또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딱하게 보였어요. 인생의 동반자가 그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여보, 많이 힘들지? 요새 늦게까지 배달하느라 수고가 많아. 아니야, 내가 사고친 게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 여보, 내가 앞으로는 엄마랑 여동생한테 뭘 해줄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나도 이번 일로 많은 걸 깨달았거든. 엄마랑 여동생은 아직도 아무런 일도 안 하고 먹고 놀고만 있어. 어머님은 그렇다 쳐도 아가씨는 도대체 어쩌려고 그런데? 나도 몰라. 애가 철도 없고 일하기 싫어해서 시집 가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거야. 정말 답이 없다. 어쨌든 당신 배달 일하면서 이력서 계속 내봐. 대기업 경력이 있으니 취직은 꼭 될 거야. 안 그래도 중소기업에 면접 보고 왔어. 페이는 적지만 취직만 되면 그 회사에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있어. 그래, 일은 풀릴 거야.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보자. 그이가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고 시댁에 돈을 갖다 바치지 않으니 그런 대로 살만했습니다. 제가 아직 회사에 남아있으니 벌이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일찍 업무를 마감하고 이른 퇴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배달 대행하며 휴식하는 사무실 위치를 알고 빵과 음료수를 사서 찾아갔어요. 동료들한테 인사도 하고 응원을 해줄 생각이었죠. 그런데 제가 사무실 앞에 도착했더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둘이 뭔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돈 봉투를 전해주고 있더군요. 저는 화가 끓어올라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한테 또 돈을 드리는 거야?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그래, 엄마가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어머님, 이가 치킨집 팔아서 빚까지 갚아드렸으면 미안해서라도 이러지 마셔야죠. 배달 일을 뼈 빠지게 한 사람한테 돈을 받아가는 게 말이 돼요. 너는 얼굴만 봤다 하면 짜증이니? 내가 그렇게 만만해. 어머님, 해도 너무 하시잖아요. 이제 이한테 돈 받아가는 거 그만 좀 해주세요. 제가 매달 용돈도 드리고 있잖아요. 그걸 누구 코에 붙이냐? 그리고 나 조금만 있으면 뭐 하나 큰 거 터진다.
그것만 잘 되면 내가 네 남편한테 치킨집보다 더 큰 걸 차려줄 거야. 로또라도 하세요. 사람이 불로소득만 보면서 살지 말고 일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셔야죠. 어머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건 뭐라 못하겠지만 아가씨 좀 일하라고 보채보세요. 두 번 생활비라도 벌어서 살아야 정상인데 매번 이게 뭐예요? 며느리 무서워서 아들내미 찾아오는 것도 못하겠네. 야,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돈 받아가는 거 다신 안 할 테니까 눈치 좀 그만 줘라. 내가 어쩌다 이런 애를 내 아들 짝으로 허락해 준 거야. 후회가 막심하다 이거사. 화가 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제 남편은 제가 지켜야죠. 어머님, 제발 좀 돈 좀 그만 받아가세요. 부탁드립니다. 알았다고. 진짜 치사하게 보네. 너 나중에 내가 잘 되면 어쩌려고 그러냐? 나중에 네 코가 납작하게 해줄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 시어머니는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2달의 시간이 지나고 남편과 시모녀가 동시에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퇴근길에 어머님이랑 아가씨 만난 거야. 왜 같이 오셨어?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있고 말고. 내가 네 남편한테 호프집을 차려주기로 했다. 이제 고생 끝이다. 네? 호프집이요? 어머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호프집을 차려줘요? 내가 전에 말했지. 큰 거 하나가 올 거라고. 내가 대출이랑 이것저것 끌어다가 부동산에 투자했다. 그런데 그게 대박을 쳐서 몇 배로 올랐다고. 그래서 바로 비싼 값을 팔아서 큰 이윤을 봤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무튼 축하드려요. 그리고 감사해요. 네가 설설 키는 걸 보니 속이 다 시원하구나. 치킨집 판 거 갚은 거다. 네 남편이 계약만 하면 되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라. 어떠냐? 이제 우리한테 신뢰가 좀 생기냐? 사실 이 시어머니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것부터 찝찝했습니다. 저는 불로소득을 좋아하지 않는 입장이라 그닥 좋지만은 않았어요. 다만 남편이 힘든 배달 일을 그만두고 다시 창업을 하게 됐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이는 성실금련한 태도가 바탕에 깔려 있는 사람이니 어떻게든 장사를 잘 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역시나 남편은 호프집 운영을 제대로 시작했어요. 주방 이모 한 분을 모시고 홀서빙 알바생을 고용해서 질 좋은 생맥주와 안주를 팔았답니다. 제가 가서 맛을 봤는데 정말 맛있고 좋더라고요. 표정이 10배는 밝아진 남편을 보니 안심이 되기도 했죠. 특히 주방 이모님이 일을 자기처럼 열심히 해주셔서 더할 나위 없이 마음에 들었어요. 50대인 이모님은 싱글인데다 자식도 없다며 남는 게 시간이라면서 주말에도 쉬지 않으셨어요. 이모님, 제 남편 도와줘서 감사해요. 사모님도 참, 감사는 제가 드려야죠. 요즘같이 일자리 얻기 어려운 시대에 주방장으로 뽑아줬으니 얼마나 행복한 줄 몰라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한마디 해주고 나갈 때마다 자신감도 올라가고 재밌다고요. 이모님, 실례지만 지금 혼자 지내세요? 자녀가 있으면 돌봐야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모님, 전 남편은 옛날에 이혼했고요. 자식은 낳아본 적 없어요. 그러시구나. 아직 젊으시니까 좋은 인연 만나시면 되죠. 아무튼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네네 사모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방 이모님이 계셔서 든든하고 안심이 됐습니다. 6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좋은 일도 많았지만 스트레스 받는 일도 적지 않았어요. 어떤 것 때문에 힘들었는지는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병원에 찾아가 피검사를 해봤더니 조직검사를 해봐야겠다고 하더군요.
암으로 의심이 된다고 했죠. 저는 설마하며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렸는데 위암 2기라네요. 이 암은 작지만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남편은 호프집 일이 바빠서 제가 밤에만 잠깐 오게 했습니다. 얼마 뒤 수술을 받았는데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 항암 치료를 한 차례 받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 항암 치료가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힘들었어요. 이런 고통스러운 치료를 여러 차례 받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죠. 저는 시름시름 앓으며 물조차도 삼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녀가 병실을 찾아와서 제 속을 뒤집는 소리를 시작하더군요. 며느라, 너 수술 잘 끝났다면서? 이제 회복하고 태어나면 된다던데. 미리 축하한다. 새언니, 젊은 나이에 무슨 암에 걸리고 그래요. 아이, 그러게 몸을 스스로 잘 챙기셨어야죠. 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저 결혼 날짜 잡았어요. 신우이는 취집이 목표라더니 의사를 잡게 됐다고 자랑하더군요. 내가 말했었죠? 직장 생활 안 하고 취직하겠다고 한 거. 의사랑 전화 봤었는데 결혼까지 하게 됐네요. 언니, 약오르죠? 축하드려요. 어머님 아가씨. 근데 제가 지금 말하기가 힘들어서요. 말을 돌려서 그만 나가보라고 했는데 눈치 없는 시모녀는 계속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보험금 들어왔지? 암보험비로 1억 나왔다고 그러던데. 네? 그걸 왜 물으시죠? 왜긴 왜요? 의사 사위 보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지. 집이랑 차랑 혼수를 우리 쪽에서 다 해주기로 했다. 네 남편이 장사 잘하고 있는 게 누구 덕인지 알지? 그거 갚는다 생각하고 1억 내놔라. 어머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제 암보험금을 달라고요? 얘가 귓구녕이 막혔나? 했던 소리를 또 하게 만드네. 그래. 지금 우리 딸이 살 신혼집을 계약했고 잔금 치러야 해. 네가 1억 보태줘야 할 수 있으니까 빨리 보내라.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 나가주세요. 지금은 몸이 아파서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뭐 끝까지 수술 좀 했다고 유나는. 야, 뭐 회복하는 대로 잔금 넣어라. 알아들은 줄 알고 이만 간다. 시모녀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떠들고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두 사람을 보니 진절머리가 나더군요. 얼마 뒤 저는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가게에서 점심 장사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데리러 오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갔더니 집안은 제가 치웠던 그대로였어요. 빨래를 널고 갔었는데 모두 그대로였고 화장실은 물을 쓰지 않아서 물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남편이 밖에서 지낸 걸 확신하게 됐고 무슨 일이 있는지 밝혀야겠다고 판단했죠. 그리고 시모녀는 제가 태어난 걸 알고 당장 잔금을 넣으라고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보내줄 테니 아예 부동산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어요. 이튿날 부동산에 갔더니 시모녀가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커피를 마시고 있더군요. 넌 이제 오니? 왜 그깟 1억 가지고 너무 고민을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언니, 제 남편 닥터예요. 그깟 1억은 금세 갚을 수 있다고요. 치사하게 나오지 말고 얼른 입금해 주세요. 두 분 여기 계시고 중개인도 있네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할 말을 해야겠네요. 중개인 아저씨, 저 호프 집 팔게요. 내놓을 테니 사겠다는 사람 있으면 바로 소개해줘요. 그리고 어머님 아가씨, 내 암보험비를 결혼자금으로 달라니
진짜 대단하십니다. 내가 미쳤다고 당신들한테 내 목숨값을 줘요. 내가 줄 건 이거 하나예요. 저는 변호사를 만나 작성한 이혼소장을 보여줬습니다. 이혼. 내 아들이 바람에 피웠다고 쓰여있네? 이거 진짜냐? 그리고 호프집을 판다는 건 무슨 소리냐? 내 아들 가게를 왜 네가 팔아먹겠다는 건데? 다 모르셨구나. 그이가 호프집 차릴 때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명의를 제 앞으로 해줬어요. 그리고 호프집의 주인은 바로 저죠. 그리고 어머님 아들이 호프집 이모랑 바람이 났었어요. 20살 나이 차를 극복하고 둘이 뜨겁게 연애를 했죠. 저 이혼소장 전해주고 호프집 내놓으려고 여기 온 거예요. 제 목숨값을 당신들한테 주려고 온 게 아니라. 뭐? 호프집 명의가 네 거라고? 이 멍청한 아들 놈은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한 거야? 그리고 20살 많은 주방 이모랑 바람을 피웠다고? 예. 너 이혼하고 싶으니까 괜히 마녀 사냥하는 거 아니냐? 아직 현실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심부름센터에 사람 시켜서 그 20살 많은 주방 이모 집에 홈캠을 달아놨거든요. 마침 둘이 침대에 같이 있더라고요. 자, 영상 틀어줄 테니 똑똑히 보세요. 제가 스트레스가 심해 암에 걸렸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게 남편이 주방 이모와 바람을 피우다가 걸려서 그런 거였어요. 그이는 무릎 꿇고 정리하겠다고 해서 한번 용서해 주기로 했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암수술 때문에 병원에 있는 동안 주방 이모 집에서 거의 살림을 차리다시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핸드폰에 생중계 영상을 틀자 남편과 상간녀인 주방 이모가 침대에서 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아주 명확하게 잘 들렸어요. 어머머 동생, 너무 좋아. 자기가 내 인생의 최고 쾌락을 전해줬어. 고마워 달링. 누님, 나도 마찬가지예요. 마누라랑 할 때는 못 느끼던 걸 누님과 하면 느낀다고요. 좋아라. 근데 동생, 이렇게 내 집에서 지내도 되는 거야? 자기 마누라가 한번 용서해 줬다며. 우리 사이는 끝이라고 날 호프집에서 자르기까지 했잖아. 그거야 호프집이 마누라 명이니까 그랬죠. 돈을 조금 더 벌어서 다른 가게 차릴 형편이 되면 바로 정리할 거예요. 그때도 누님이 주방을 맡아줘요. 우리 둘이 같이 하면 안 될 게 없지. 이렇게 같이 침대에서 배꼽 맞추는 것부터 특별하잖아. 동생, 나 지금 홍콩 갈 거 같아. 어머. 누님, 홍콩 발책 뜨기 출발합니다. 각오하십시오. 두 년놈의 불륜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여줬더니 시모녀와 중개인이 눈을 피하더군요. 어머님, 아가씨, 이젠 제가 왜 이혼하겠다고 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호프집은 제 명이니까 알아서 할게요. 우리가 볼 일은 여기서 끝인 것 같네요. 그럼 이혼소장 잘 전해줘요. 예, 며느라. 그냥 그렇게 가지 말고 다른 해결 방법을 강구해보자. 영상 보아하니 그 주방 이모라는 년이 내 아들을 꼬신 것 같아. 내 아들이 마음이 워낙 여려서 혹하고 넘어간 거야. 우리가 나서서 헤어지라고 하면 분명 제자리로 돌아올 거다. 아니요. 제자리로 돌아와도 제가 싫어요. 암 걸린 마누라 내팽개치고 상간녀 집에서 그 짓거리 하면서 즐기고 있던 놈을 어떤 여자가 다시 받아주겠어요. 시어머니는 궁시렁대면서 호프집 이야기를 꺼냈어요. 예. 그럼 호프집은 내 아들 명의로 바꾸거라. 그거 내가 해주려고 한 건데 왜 내 허락도 없이 네 명의로 한 거냐? 네가 따지고 보면 사기나 사기. 제 남편이 저한테 미안해서 해준 건데 왜 사기예요? 이혼은 해도 호프집은 내놓고 가라. 이 말씀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 맞다. 그 호프집은 네 것이 아니야. 내 돈이 들어갔으니 내 것이라고. 그건 법원에서 판단해 줄 테니까 고소를 하든 알아서 하시고
난 소송으로 이혼할 테니까 그이한테 꼭 전해주세요. 그럼 다 했으니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예, 그냥 그렇게 가면 어떡하냐? 내 호프집을 네 맘대로 팔아먹는 꼴을 보라고? 그건 안 될 일이지. 어머님, 귀찮게 하지 마시고 아가씨 결혼 준비나 시키세요. 식장 안으로 들어갈 때까진 어떻게 될지 모르니 긴장 늦추지 마시라고요. 예비사위라는 분이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김정철 전문의 맞죠? 그건 어떻게 한 거냐? 아니, 여기서 내 사위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야? 너 괜히 이상한 소리 짓거리면 가만 안 둔다. 뭐 찔리는 거라도 있으세요? 아무튼 잘 사세요, 아가씨. 결혼 무사히 치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저는 중개인에게 호프집을 내놓겠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부동산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시모녀가 따라 나왔지만 제가 불러놓은 택시를 타고 사라지는 바람에 쫓아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사는 집이 아닌 친정으로 향했고 이혼 재판까지 조용히 지낼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한 가지 터뜨릴 게 있어서 누굴 잠시 만났습니다. 제 시누이랑 결혼한다는 김정철 의사 선생님 맞으시죠? 네. 그 연락 주신 분이군요. 앉으세요. 저한테 꼭 알려야겠다는 게 무슨 일이죠? 저는 시모녀가 등골 빨아먹을 존재라는 걸 하나하나 예시를 들어주며 알려줬습니다. 가진 것도 쥐뿔없고 시모가 부동산으로 조금 돈을 번 것이 전부라는 것도 일러줬죠. 그러자 의사는 개인 병원을 차려준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럴 일은 절대 없으니 결혼 다시 생각해보라고 조언해줬습니다. 제 남편의 불륜 이야기까지 들려주면서 아주 정남이가 떨어지게 했죠. 그러자 의사 선생은 시노이와의 결혼을 파토냈답니다. 시모녀가 집이 좀 잘 산다는 허풍을 떤 것과 제 남편의 불륜 이야기를 듣더니 정 떨어진다면서 이별 통보를 했다네요. 이를 알고 시모녀가 저희 친정집 앞에 와서 저를 불러냈어요. 저는 더는 잃을 것도 없고 무서울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야 이년아, 네가 뭔데 내 사위를 찾아가서 막말을 짓거려? 너 때문에 결혼 파토 났다고? 그래요? 그래도 정신이 있는 의사였네요. 난 그걸 다 듣고 결혼하는 바보천 치면 어쩌나 걱정을 했거든요. 아무튼 파토 났다고 하니 축하드립니다. 뭐가 어째? 미년이 내 딸 인생 망치고 호프집까지 팔아먹었어? 도저히 억울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가 당장 내 호프집 판 돈 내놓고 딸내미 결혼 파토 낸 거 보상해. 네? 그걸 왜 제가?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해준 일이잖아요. 그 의사는 저한테 죽을 때까지 고마워할 거라고요. 그리고 호프집은 내 이름의 가게를 판 건데 무슨 상관이래요? 어머님, 일할 시간에 어디 가서 일이나 하세요. 아가씨도 땀 흘려서 돈 벌 생각이나 하세요. 또 다른 남자 인생 망칠 생각하지 말고. 인연이 말로는 안 되겠구나. 좋다. 오늘 미년의 제삿날로 만들어주겠어. 시모녀는 분노에 찬 얼굴로 제 팔을 잡더니 따귀를 날리려고 했어요. 이에 저는 구두발로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시모녀에게 한 대씩 날려줬더니 몸을 반으로 접고 아파하더군요. 그때 시모녀의 머리채를 잡고 시멘트 바닥에 밀어버렸습니다. 아이고 나중에 저 개같은 년이 우리 식구 인생 도지고 손찌검 따지 않네. 엄마 일어나. 오늘 저녁 족치지 않으면 나 합병으로 죽을지도 몰라. 두 모녀는 다시 일어나서 덤벼봤지만 저에겐 한 주먹도 되지 않았습니다. 머리채를 확 낚아채서 실컷 두들겨 패주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주기를 반복했답니다. 또 덤비려면 얼른 일어나. 넌 100번도 넘게 할 수 있으니까. 이 독한 년. 너, 우리가 다음에 와서 작살낼 거야. 내 딸 결혼 망친 거랑 내 아들 재산 털어간 거 다 보상받고 말겠어. 아이고, 그러세요, 어머님. 얼마든지 싸워드릴 테니까 주먹이든 법이든 덤벼보라고요. 두 모녀는 내심으로 안 되니 한 발 물러서서 욕을 몇 마디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남편과 법정에서 만나 제가 위자료를 5천만 원 받기로 하고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법정 밖으로 나오면서 저에게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따지더군요. 당신 호프집 팔았다며? 그것만 충분하지 않아? 꼭 위자료까지 받아야겠어? 그럼 바람난 개자식을 그냥 곱게 놓아줄 거라 생각했냐? 내가 왜 바람이 났겠냐? 너처럼 선인장 같은 년이랑 사는 게 얼마나 곤욕이었는지 아니? 여자가 부드러운 맛이 있어야지. 아이고, 바람난 걸 내 탓으로 돌리는 거야? 야, 이 새끼야. 그렇게 따지면 너같이 물러터진 놈이랑 살았던 내가 바람을 피웠어야 해. 회사에서 등신같이 잘리고 지 엄마 치맛자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빨대나 꽂혀있는 놈이랑 사는 게 얼마나 큰 곤욕이었는 줄 알아? 됐다. 말을 말자. 20살 많은 늙은 애인이랑 잘 해봐. 그 누님은 너랑 차원이 달라. 남자 다루는 실력이 보통이 아니라고. 그래? 좋겠네. 근데 조만간 크게 하나 터질 거야. 네가 만나는 누님 말이야. 기혼자야. 남편이 지방에서 일하고 월말 부부로 지낸다고 하더라. 뭐? 우리 누님이 유부녀라고. 이게 이젠 유언비어까지 퍼뜨리려고 하네? 몰랐어? 그렇구나. 내가 얼마 전에 그 남편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왔으니까 몸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럼 난 이만 간다. 전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조언을 하고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며칠 뒤 위자료가 입금돼서 정리가 확실하게 됐죠. 저는 대기업에 복귀하지 않고 퇴직을 결심했어요. 암에 걸리고 전 남편과 시모녀를 겪고 나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하면서 지내고 싶었죠. 그래서 퇴직금과 위자료, 호프집을 판 돈으로 새로운 집을 마련했고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커피를 매일 마시고 좋아하니까 카페에서 느긋하게 일하면 좋을 거라 생각했죠. 다행히 회사가 밀집된 동네라서 장사는 아주 잘 됐답니다. 그리고 이듬해 괜찮은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전 남편과 비교하는 게 참으로 미련한 짓이지만 진짜 그 자식과는 차원이 다른 훌륭한 남자였습니다. 재력도 있고 자기 철학도 있어서 흔들림 없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시댁 식구가 한 명도 없어서 제가 갈등 맺을 일이 없었습니다. 이게 재혼하고 싶은 마음이 든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래서 새 남편과 재혼해서 좋은 주택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됐는데 반년 만에 임신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전 남편의 동창을 길에서 만났어요. 저희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 모른 척할 이유가 없어 인사를 했습니다. 동진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죠? 네, 저는 뭐 똑같아요. 근데 그 성수 죽은 거 아세요? 제 전 남편이요? 아니요, 왜요? 모르셨구나. 장례식 때 재수 씨가 보이지 않아서 모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놈, 그 20살 많은 누님이랑 바람 피웠잖아요. 그 누님의 남편이 불륜 현장 잡고 성수를 개패듯이 팼나봐요. 그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 옮겨졌는데 이미 의식불명이 돼서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도 뭐 아무렇지 않네요. 지가 나쁜 여잔가 봐요.
아니에요. 재수 씨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성수 어머님 소식 들었어요? 그 보이스피싱으로 전 재산 잃고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대요. 성수 여동생이랑 같이요. 네, 보이스피싱을 당해요. 어쩌다 그런 거에 당했대요. 그러게 말입니다. 부동산 투자로 번 돈을 한 방에 싹 다 날렸다고 합니다. 뭐 아무튼 그제 식구들 완전히 끝났어요. 저는 남편의 동창에게 전 실행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임신 중 가장 많이 웃었던 날인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냐를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시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그동안 잘 지냈어요? 두 사람 얼굴이 많이 말랐네요. 힘들었나 보다. 이 아줌마 누구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머님, 저 몰라보겠어요? 그러자 신우이가 대답하더군요. 이봐요, 언니. 우리 엄마 보이스피싱으로 전 재산 잃고 정신줄 났어요. 아, 그러시구나. 안 됐네. 아가씨, 어머님이랑 고시원에서 산다면서요? 누가 그래요? 고시원에서 쫓겨난 게 언젠데. 우리 쉼터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아, 쉼터. 많이 힘드시겠네. 언니, 우리한테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먹고 살 방 한 칸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가씨, 아직도 백수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왜 그러고 살아요? 나도 몰라요. 엄마 그늘에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가 봐요. 아무튼 우리한테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냥 쉼터에서 주는 밥이나 먹고 기생하면서 연명하세요. 그게 딱 어울리겠네. 언니,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오빠는 그 아줌마 남편한테 맞아서 대졌다고요? 그러게 누가 바람 피우라고 했어? 내가 경고까지 했는데 누님이 너무 좋다면서 계속 바람 피워 그 사달이 난 거 아니에요. 인생은 원래 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아가씨. 지금 상태 보니까 어디 가서 취직은 못할 것 같네요. 난 이만 가볼 테니 쉼터 가서 배 깔고 잘 사세요. 야, 그냥 가겠다고? 너만 아니었으면 난 지금쯤 의사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살고 있었을 거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똑박치게 된 거라고. 나 아니었어도 얼마 못 가 이혼당했을걸? 니년이 하고 다니는 꼬레지를 봐. 남자 등골이나 빨아먹고 살 줄 아는 천박한 년이잖아. 아휴, 불쌍한 년. 평생 혼자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라. 저는 마지막으로 가운데 손가락을 날려주고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타고 달아났습니다. 그날 이후 15년의 쉼터에서도 문제가 많았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시모를 정신병원에 보내야 하는데 신우이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네요. 평생 캥거루족으로 살려고 정신나간 시모를 보내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노숙을 하고 있다네요. 무료 식사를 얻어먹는 거 말고는 하는 일 없이 길바닥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답니다. 뭐 그렇게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참담하고 우울한 마지막을 지가 결정했으니 알아서 살아나가겠죠. 해가 바뀌고 딸아이를 출산한 저는 육아와 남편 내조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카페는 권리금 받고 큰 이익을 남겼네요. 몹쓸 시댁은 왜 이리 더 많은 걸까요? 대한민국에 고생하는 며느리들이 제 사연으로 작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또 하지.